여러분, 혹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조금씩 천천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절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진실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40평 넓이의 거실에 따스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윤희 씨는 소파에 앉아 손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가끔씩 바늘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간병인 숙자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숙자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 집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윤희 씨는 그녀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네요. 그런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윤희 씨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년 전 받은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 그녀는 자신의 기억력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제의 기억들이 온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도 어제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 날이 많아요. 숙자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미역국 드시고 오후에는 산책 나가실까요? 이때 윤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소라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새벽이었지만 딸은 어머니 안부를 묻기 위해 일부러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숙자가 잘 돌봐줘서 걱정 마. 숙자 이모님은 안 계세요? 아니, 여기 있어. 잠깐만. 윤희 씨가 숙자에게 전화를 건네주려 했지만 숙자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요. 어머님이 편안히 계시니까 소라 양도 안심하세요. 소라는 화면 너머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안부 인사만 주고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소라는 최근 들어 어머니 상태에 대해 미묘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의존적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비자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숙자라는 믿을 만한 간병인이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윤희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자신도 소라가 어릴 때는 저렇게 함께 놀아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확실한 기억과 불확실한 기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뭘 그렇게 보세요? 숙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 아이들 보니까 소라 생각이 나네요. 소라도 저렇게 작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요. 소라 양 어릴 때 사진 보여주실래요? 궁금해요. 윤희 씨는 거실 한쪽 선반에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사진들 속에서 어린 소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서 뛰어노는 모습, 유치원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첫 번째 생일에 케이크를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모습까지. 정말 예쁘네요. 어머님 닮아서 미인이에요. 숙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잠시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무룩해졌어요. 이제는 사진으로만 봐야 하네요. 언제 한국에 올지도 모르겠고. 괜찮으시죠? 소라 양도 어머님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숙자의 말에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숙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는 약 먹는 시간도 자주 까먹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리곤 했거든요. 숙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숙자는 윤희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곧 이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희 씨는 자신의 침대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밤사이 실수를 한 것 같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윤희 씨는 서둘러 침구를 갈아입으려 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숙자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게 밤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윤희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실 수도 있죠. 요즘 약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숙자는 능숙하게 침구를 정리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후로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목요일 밤까지 연속으로 말이에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희 씨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우선 며칠 더 지켜보시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한편 또 다른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가 애지중지하던 진주 목걸이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분명히 화장대 위에 두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곳에 두셨을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찾아보시죠. 숙자와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윤희 씨의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반지가 없어졌어요. 미안해요, 숙자 씨.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윤희 씨는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탓하며 자책했습니다. 숙자는 그런 윤희 씨를 다독이며 함께 찾아주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소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화상통화에서 윤희 씨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실수하시는 것도 자주 있으시고. 응, 요즘 그런 일이 좀 있어. 근데 숙자가 잘 도와줘서 괜찮아. 소라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알츠하이머가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될 리는 없었거든요. 의사는 분명히 초기 단계라고 했고 당분간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고민 끝에 소라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직접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소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집에 도착한 소라를 본 윤희 씨는 무척 기뻐했어요. 소라야, 언제 왔어? 왜 미리 말 안 했어? 깜짝 놀라게 하려고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모녀는 오랜만에 만난 기쁨에 한동안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숙자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소라 양, 오랜만이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소라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예전보다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말수도 줄어들었고 자신감도 많이 잃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실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런 증상은 알츠하이머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과는 맞지 않았거든요. 숙자 이모님, 엄마가 실수하시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한 열흘 정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이에요. 병원에는 안 데려가셨어요? 어머님이 부끄러워하셔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셨거든요. 소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게다가 귀중품들이 계속 사라진다는 것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어머니 방 옆에서 잠을 잤어요.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새벽까지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집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왜? 그런 게 필요해? 요즘 치안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혹시 엄마가 실수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윤희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딸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라는 말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숙자는 약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괜찮겠지만 좀 어색할 것 같긴 하네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요즘 CCTV는 화질도 좋고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소라는 그날 오후 바로 전문 업체를 불러 거실과 복도,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침실과 화장실 같은 사적인 공간은 피했어요. CCTV가 설치된 그날 밤, 소라는 왠지 모를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밤 실수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심이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했던 걸까요? 하지만 소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CCTV 녹화본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실수를 했다는 숙자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CCTV 녹화본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어제 밤에도 그러셨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네, 새벽 2시쯤에. 제가 처리해 드렸어요. 숙자가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핸드폰으로 CCTV 앱에 접속했어요. 다행히 야간에도 선명하게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거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15분쯤 숙자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건가? 소라는 별 생각 없이 지켜봤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숙자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거든요. 작은 병 같은 것이었어요.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 숙자는 윤희 씨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약 10분 후 그녀는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소라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시간을 좀 더 되돌려서 재생했어요. 새벽 1시쯤부터 천천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 40분경 숙자가 부엌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카메라 각도상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10분 후 그녀는 작은 병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앞서 본 장면처럼 윤희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소라는 지난 이틀간의 녹화본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매일 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숙자는 새벽마다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한 후 윤희 씨의 방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낮 시간의 영상이었어요. 윤희 씨가 낮잠을 자는 동안 숙자가 화장대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아서 집 안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숙자가 윤희 씨의 진주 목걸이를 찾아낸 후 그것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는 장면까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숙자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귀중품을 훔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라는 즉시 인터넷으로 숙자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간병인 소개업체를 통해 온 것뿐이었고 추천서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기침하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야, 일찍 일어났네. 네, 엄마. 잠이 안 와서요. 윤희 씨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부종이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글쎄, 깊게 자는 것 같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소라는 확신했어요. 숙자가 어머니에게 무언가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깊이 잠든 사이에 실수를 하게 만들거나 귀중품을 찾아 훔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믿고 지낸 간병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텐데. 그때 숙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소라 양,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이제 소라에게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자 이모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소라는 숙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갔어요. 윤희 씨가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모님, CCTV 영상을 봤는데요. 소라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숙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시는 게 찍혔어요. 그리고 낮에 어머니 물건들을 가져가시는 것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모님, 어머니에게 뭘 하신 거예요? 그때 숙자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황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소라 양,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다 있어요. CCTV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다고요. 증거요? 제가 환자를 돌보는 게 증거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밤에 불편해하시면 가서 돌봐드리는 게 제 일이잖아요. 숙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그럼 부엌에서 가져가신 병은 뭐예요? 그리고 어머니 목걸이는요? 목걸이? 무슨 목걸이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져간 적 없는데요. 숙자는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소라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소라 양, 혹시 제가 어머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1년 넘게 성실히 돌봐드렸는데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딸이 저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요. 숙자는 거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소라는 당황해서 그녀를 막았습니다. 잠깐요.
일단 얘기를 더 해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숙자는 큰 소리로 윤희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그리고 소라와 숙자 사이의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소라 양이 저를 도둑이라고 하네요. 숙자의 큰 목소리에 윤희 씨가 놀라며 거실로 나왔어요.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소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드리자니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그게 어머님, 소라 양이 제가 밤마다 어머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 목걸이를 훔쳤다고도 하고요. 숙자가 먼저 말을 꺼내자 윤희 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소라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엄마,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CCTV에. CCTV요? 숙자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소라 양이 저를 감시하려고 CCTV를 설치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보안용이라고 하더니 윤희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딸과 간병인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라야, 숙자가 1년 넘게 나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소라는 핸드폰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하려 했어요. 하지만 숙자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소라 양이 오자마자 저를 의심하더니 이제는 아예 범죄자로 몰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숙자의 목소리에는 진짜 억울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라 양이 미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어머님 상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니까 저까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로 영상을 보시면. 하지만 윤희 씨는 이미 숙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라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숙자가 나한테 뭘 한다는 거야? 밤에 내가 불편하면 와서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숙자 이모님이 엄마에게 뭔가 약을. 약이요? 숙자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소라 양, 저는 의사가 처방해 주신 약 외에는 어머님께 드린 게 없어요. 혹시 제가 어머님을 독살하려 한다는 말씀이세요? 숙자의 반박이 너무 논리적이어서 소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CCTV 영상만으로는 숙자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거든요. 소라 양, 저는 정말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서러워요. 숙자는 실제로 울기 시작했어요. 윤희 씨는 그런 숙자를 보며 더욱 소라를 나무랐습니다. 소라야,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숙자한테 사과해. 엄마, 저는 사과해. 1년 넘게 나를 돌봐준 사람한테 도둑이라니. 소라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영상만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만해. 나는 안 볼 거야. 숙자가 나한테 뭘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윤희 씨는 화를 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는 소라와 숙자만 남았습니다. 소라 양, 이제 만족하세요? 숙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보셨죠? 이모님,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물론이죠.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소라 양은 왜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는 거죠? 숙자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가운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소라 양이 어머님 재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제가 있으면 불편하시니까. 뭔 소리예요? 1년 넘게 어머님을 돌보지 않다가 갑자기 와서 이런 일을 벌이시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르세요? 소라는 숙자의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나쁜 딸인 것처럼 몰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윤희 씨는 소라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점심도 함께 먹지 않았고 소라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요? 소라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예민해져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라는 다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숙자는 새벽에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한 후 윤희 씨의 방에 들어갔어요.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소라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윤희 씨를 모시고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즘 밤에 실수하시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꼭 그래야 해. 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할 수 있잖아요. 윤희 씨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숙자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소라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엄마와 저만 가겠어요. 소라 양, 저는 어머님 증상을 가장 잘 아는데요. 괜찮아요. 저희끼리 가겠습니다. 병원에서 소라는 담당 의사인 강지훈 선생님과 단둘이 상담할 기회를 가졌어요. 선생님, 어머니 상태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그리고 소라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의 존재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강지훈 의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영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드디어 소라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강지훈 의사는 소라의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의학적 전문 지식으로 상황을 분석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이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간병인이 환자의 동의 없이 알 수 없는 물질을 투여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정말로 숙자 이모님이 엄마에게 해로운 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야뇨 증상을 보이신 것도 특정 약물의 부작용일 수 있어요. 특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지훈 의사는 즉시 윤희 씨의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소라의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머니 혈액에서 의료진이 처방하지 않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에요. 그럼 정말로, 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머니께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농도면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소라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그토록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 결과를 가지고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증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지훈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경우 간병인이 단순히 인정하고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불가피하게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신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라는 강지훈 의사의 말에 불안해졌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아직도 숙자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어머니를 며칠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좋겠어요. 약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관찰이 필요하고 그동안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강지훈 의사는 윤희 씨에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했어요. 윤희 씨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의사의 설득으로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만 계시면 돼요. 최근 증상들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거든요. 입원 준비를 하는 동안 소라는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숙자 이모님, 엄마가 며칠간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입원이요?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숙자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최근에 이상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어머님 상태에 대해 설명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희가 다 설명드렸어요. 전화를 끊은 후 소라는 집으로 돌아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숙자의 방을 수색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숙자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어머님이 입원하시니까 저도 잠시 집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어차피 병원에서는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언제 돌아오실 건데요?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바로 오겠어요. 소라 양이 연락 주시면 되죠. 숙자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급해 보였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좀 보려고요. 숙자가 나간 후 소라는 즉시 그녀의 방을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물건들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만 쓰레기통에서 몇 개의 작은 약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벨이 떨어져 나가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의심스러운 물건들이었어요. 소라는 이 약병들을 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숙자가 사용했던 것 같은 약병을 찾았어요. 강지훈 의사는 약병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것들을 성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한편 이번 첫날 밤 윤희 씨의 상태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야뇨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이상하게 깊이 잤어. 그리고 머리가 맑은 것 같아. 이틀째 되던 날 윤희 씨는 소라에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소라야, 사실 요즘 밤에 이상한 꿈을 자주 꿨어. 누군가가 내 입에 뭔가를 넣어주는 꿈이었는데 정말 생생했거든.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소라는 이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의학적 증거도 있었고 어머니의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거든요. 엄마, 사실 숙자 이모님이. 그리고 소라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CCTV 영상부터 혈액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윤희 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엄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윤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숙자를 완전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1년 넘게 이어진 숙자의 범행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숙자는 가만히 사라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윤희 씨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소라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소라 씨인가요? 저는 변호사 박상민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시죠? 제 의뢰인인 이숙자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소라 씨께서 이숙자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깜짝 놀랐어요. 숙자가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니요? 저는 사실만 말했는데요. 이숙자 씨는 1년 넘게 성실히 간병 업무를 수행했는데 소라 씨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생계에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에요. 의학적 검사 결과도 있고 CCTV 영상도 있다고요. 그 증거들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은 소라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강지훈 의사에게 이 상황을 알리자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숙자 씨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지훈 의사의 제안에 따라 소라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숙자의 과거 경력과 다른 간병 사례들을 조사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숙자 씨의 지난 5년간 경력을 조사해 봤는데 매우 의심스러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자료에는 숙자가 일했던 5개 가정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두 부유한 독거노인이나 치매 환자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요? 숙자 씨가 일하는 동안 모든 가정에서 귀중품 분실 신고가 있었고 환자들의 상태가 이상하게 악화되었다가 숙자 씨가 그만둔 후 호전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한 가정에서는 실제로 숙자를 고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강남구의 김모 씨 댁에서는 작년에 숙자 씨를 절도와 환자 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증거 부족이요? 네, 환자인 김모 씨가 치매로 인해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족들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숙자 씨는 단순히 그만두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소라는 소름이 돋았어요. 숙자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부유한 환자들을 노리는 전문적인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숙자 씨의 본명이 이숙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본명은 이미선이에요. 숙자라는 이름은 간병인으로 일할 때만 사용하는 가명입니다. 아마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 같아요. 탐정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숙자, 아니 미선의 과거 10년간의 행적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거의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부유한 노인 가정에 간병인으로 들어가서 환자를 약물로 조작하고 재산을 훔친 후 의심받기 시작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식이에요. 그럼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확인된 것만 최소 15가정 이상입니다.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소라는 이 정보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쇄 범죄 사건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숙자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경찰이 그녀의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용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상태예요. 담당 형사는 소라에게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소라 씨가 제공해 주신 CCTV 영상과 의료 기록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사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소라는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어요. 엄마, 숙자 이모님이.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이름도 가짜였대요. 윤희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1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구나.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소라야,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윤희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날 구해준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숙자는 여전히 도망 중이었고 그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격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희 씨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숙자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라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소라야, 나야. 숙자. 숙자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숙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친근한 간병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잘 계시지? 나 없이도 괜찮으시려나?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한 짓을 알고 있어요. 한 짓이라. 내가 뭘 했는데? 1년 넘게 성실히 돌봐드렸는데? 숙자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증거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CCTV 영상도 혈액 검사 결과도.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나는 단지 환자를 돌봤을 뿐이야. 그럼 다른 가정에서 한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숙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라야, 내가 제안할 게 있어. 뭔 제안이요? 이 일을 여기서 끝내자. 내가 경찰 신고를 취하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나도 소라 너를 고소하지 않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생각해봐. 이 일이 계속 커지면 어머님만 더 힘들어지실 거야. 이미 충분히 상처받으셨잖아. 숙자는 교묘하게 윤희 씨를 이용해 소라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인데 내가 어머님 방에 설치한 작은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 거기에는 소라 내가 어머님을 다루는 모습이 담겨 있지. 거짓말이에요. 정말일까? 내가 어머님께 소리 지르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들 말이야. 이런 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소라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령 그런 영상이 가짜라고 해도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소라야? 저는 내일 밤 12시에 한강공원 잠실대교 아래로 와. 혼자서. 그때 최종 답을 들려줘. 전화가 끊어진 후 소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강지훈 의사와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그 여자가 또 다른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다음 날 밤 소라는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경찰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소라에게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잠실대교 아래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웠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숙자가 나타났습니다. 소라야, 왔구나. 숙자.
미선 씨,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미선이라고 부르네. 어떻게 알았어? 숙자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간병인으로 일하려고 했어. 하지만 부유한 집 노인들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병든 노인들을 상대로. 세상이 불공평하잖아.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돈이 썩어 넘쳐. 조금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숙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정당화의 논리가 있었어요. 자신이 한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약물로 조작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범죄예요. 고통스럽게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줬어. 깊이 잠들게 해서 아무 걱정 없게 만들어줬다고. 엄마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셨는지 알아요? 어머님은 어차피 알츠하이머잖아. 언젠가는 모든 걸 잊을 텐데 조금 빨리 잊게 해준 것뿐이야. 소라는 숙자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건 소라 내 잘못이지. 굳이 파헤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럼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후회? 왜 해야 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때 숙자가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이었습니다. 이거 알지? 어머님께 먹였던 그거야. 뭘 하려는 거예요? 소라야, 마지막으로 제안할게. 이 약을 내가 마셔. 그럼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져 줄게. 미쳤어요? 아니면 어머님께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정말로 끝장을 낼 거야. 숙자가 위협을 가하는 순간 주변에 숨어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이미선, 넌 체포되었다. 숙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 거야. 하지만 이미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약물도 증거가 되었어요. 결국 숙자는 체포되었고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소라를 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소라야. 기억해둬.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끝이었어요. 오랜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숙자, 본명 이미선은 연쇄 간병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검찰 수사 결과 그녀의 피해자는 총 23명이었고 피해 규모는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윤희 씨는 숙자가 투여한 약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건강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야뇨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소라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소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어머니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엄마, 이제 새로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어요. 간병인은 당분간 두지 말자.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엄마, 제가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데이케어 센터는 어떨까? 낮에만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에 오는 거지. 윤희 씨의 제안은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면서도 집에서 딸과 함께 지낼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모녀는 함께 근처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했어요. 시설도 좋았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그림 그리기, 음악 치료,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센터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윤희 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데이케어 센터 등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 씨가 소라에게 말했어요. 소라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왜요? 너 같은 딸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소라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엄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 달 후 강지훈 의사의 정기 검진에서 윤희 씨는 놀라운 결과를 받았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인지능력 검사 점수도 전보다 향상되었어요. 정말요? 네, 약물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자극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알츠하이머가 나아진 건가요?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졌어요. 이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 앞으로도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윤희 씨는 소라에게 제안했어요. 소라야, 우리 여행이나 다녀올까? 여행이요? 응, 제주도나 부산 같은데.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소라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제안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좋아요. 언제부터 갈까요? 다음 주는 어때? 날씨도 좋을 것 같고. 그날 저녁, 모녀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숙자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응,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들어왔어요.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숙자 사건을 계기로 간병인 관리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간병인에 대한 신원 조회가 더욱 철저해지고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소라는 뿌듯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그러게. 다른 가족들은 우리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소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단순히 딸로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희 씨는 활기찬 목소리로 소라를 깨웠어요. 소라야, 일어나. 데이케어 센터 가는 날이야. 네, 엄마. 금방 준비할게요. 햇살이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손을 잡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들에게는 이제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심하고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